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풍요노트를 읽다 보니 평범한 사람인 저도 어떤 면에서는 부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쓴 작가님은 부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강남이 집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의 고민 아닌 고민을 들은 적 있습니다. 강남이 지금처럼 땅값이 엄청난 동네가 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면서 현재까지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온 강남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분은 살던 집이 이제는 수십억을 호가해도 예전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산세 같은 세금만 많아져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한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남들은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부는 소유라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근히 사는 사람을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누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를 놓고 그 사람의 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그저 장식품, 심하게는 처치곤란 쓰레기일 따름입니다. 글쓴이가 풍요노트를 통해서 전하려는 핵심 중의 하나는 부자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명언 가운데 비판적인 사람은 가격은 알지만 가치는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란 내가 지불한 금액을 뜻하고 가치는 내가 누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출했어도 그 물건의 가치는 저마다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소비 또한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꿈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 있는 지출은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돈은 풍요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로 유기견을 보살피는 모임에 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지출로 인해서 줄어든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돈을 쓴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돼, 사지 마, 아껴야 해. 매사에 스스로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의욕상실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욕망은 한 사람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14평짜리 오피스텔보다 넓고 편안한 30평대 이상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동할 땐 대중교통보다는 편하게 내 차가 있기를 바랐고 싸게 사서 대충 입다가 질려버리는 옷보다 조금 비싸도 두고두고 꺼내 입을 수 있는 어디에 내놓아도 상표가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의 옷을 원했습니다. 놀러 갈 때는 허름한 민박보다 깔끔하고 서비스 좋은 특급 호텔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으로 하루 종일 회사에 매여 있기보다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었던 욕망들은 나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 쓰세요.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하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저 또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술렁술렁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구입하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소유의 부자의 한계에서 벗어난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상화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풍요 노트를 쓰며 확언도 하고 긍정적인 심상화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노트를 적는 거나 확언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심상화는 구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아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심상화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안타깝게도 카드 빚에 몰려서 일가족이 음독자살을 했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이 완전히 인생의 끝자락에 몰려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다른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남이 나 대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주는 게 좋고 편하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조차 어떤 부분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싶어 하죠. 즉, 성인의 증표 중 하나로 자기결정권,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역시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월 수입이 50만 원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방 가격의 선택권은 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된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만원에서 500만원이 가능하겠죠.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르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성공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좁아져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 마음이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여기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앞으로 다시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무조건 헤어진 남친한테 매달리는 선택을 하죠. 집착이라서가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겠지만 그 남자 말고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렇다면 자기결정권과 심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심상화를 할 때 자기 이외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가 고백을 한다, 그녀가 선물을 해준다 등 자기결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네가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발하죠. 물론 타인에게는 유익하되 나의 이익과는 별 상관없는 심상화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타인이 특정한 행동을 해주어야 나의 이익이 성취되는 심상화는 잘 안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역시 자기 결정권입니다. 즉, 심상화의 내용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만을 포함시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행동입니다. 남을 포함시키면 반발이 생깁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오더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줘서 혹은 그 사람한테 받아서 입이 귀에 걸린 나의 모습과 감정을 이미지화하면 됩니다. 심상화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에서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 다루기. 풍요노트는 긍정과 감사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쓰는 과정에서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쓴다고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목표와 부정적인 감정, 이 둘의 관계는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고 아직도 받고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에서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62에 48kg S라인의 멋진 몸매를 갖는 우주특배를 주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몸무게에서 약 10kg를 빼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여러분이 자기 전에 피자 2조각, 치킨 1마리, 생크림 케이크 2조각, 맥주 500cc를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런 상태로 먹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짜증나. 내가 왜 그랬을까? 허공에 발차기라도 날리고 싶은 기분일 거예요. 반대로 저녁 6시 이후에 가볍게 야채 주스 한 잔만 마시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일찍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전날보다 V라인에 가까워진 내 얼굴. 이런 상태라면 발걸음도 상쾌하게 학교 또는 직장으로 향하게 되겠죠? 즉,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을 경우 목표에서 멀어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목표와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기로 마음먹은 꿈 혹은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그 목표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잠재의식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헤이, 너 방향을 잘못 들었어. 그쪽이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글쓴이 같은 경우에도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창작 활동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목표에서 눈을 돌려 이번 달 내야 할 청구서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불쾌해집니다. 나갈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글 쓴다고 쌀이 나오나? 헐, 어느 세월의 베스트셀러. 이런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술렁술렁 풍요노트를 써봅니다. 아, 내가 누리는 풍요가 이렇게 많구나. 곧 채워지겠지? 하면 다시 긍정 모드로. 이런 식으로 반복된답니다. 다시 말해 이루고 싶은 꿈,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액션이라도 취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루고 싶은 꿈,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액션이라도 취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멍하니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목표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생겨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일부러라도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고 효과적이기도 하죠. 사람의 내면과 외부는 별개가 아니라서 자극이 생기면 그 자극에 해당하는 감정이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애써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잠재의식의 반발심만 커지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단 시선을 돌리는 법을 연습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작은 발걸음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갑작스런 큰 지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렁술렁 풍요노트를 실천 중입니다. 그런데 지름신이 와서 고가의 물건을 덜컥 구매하게 되었네요. 풍요노트 덕에 작은 돈은 잘 모여서 좋았는데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되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 풍요노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고가의 물건, 자동차, 고가의 명품, 오디오, 최신상 IT기계 등등을 구입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서 기분 좋은 것도 잠시 이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큰 지출을 했으니 이제부터 절약해야겠어 라는 근검절약 모두가 발동합니다. 안 하던 전기코드 뽑기도 실천하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어보고 친구 만나는 횟수도 줄이겠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절약 모드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소에 누리던 것을 못 누리고 궁핍하게 지내면 큰 지출을 하게 만든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6개월 할부로 최신형 중형차를 장만했다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가던 뷔페도 끊어야 되고 어머니 생신인데 20만원 드릴 걸 10만원으로 줄여야 되고 화장품도 샘플을 얻어다 씁니다. 그러는 한편 큰 차를 샀더니 보험료도 비싸, 통행료도 비싸, 기름값은 왜 자꾸 오르는지. 원하던 것을 구입해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가고 짜증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주인이 그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살 때는 좋았는데 감당이 안 되어 중고 카페에 내놓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해결책 중 하나는 계획에 없던 큰돈을 썼을 때 꼬릿말처럼 따라오는 생각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부분에서 아껴야지, 절약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나는 이 물건을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풍요가 생기기를 허용한다 하며 풍요노트를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외의 수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약하라는 습관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지만 그보다 생각하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해 중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많은 수입 플러스 관리 능력이 부자가 되게 해주지 지출만 줄여서는 고생스러울 뿐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그릇이 커야 큰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데 큰 지출이 있으면 그에 맞는 큰 수입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우주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큰 지출을 하고 무리했다고 아껴야지, 줄여야지 하면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풍요의 크기가 언제나 예정 그대로 멈춰있게 됩니다. 200cc짜리 컵에 1.5리터의 물을 담을 수는 없겠죠? 사람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자신의 균형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려 하고 균형이 깨지면 원상 회복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심리적인 항상성이 그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이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겉으로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 풍요를 불러오자 해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즉시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해서 늘 고만고만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이 항상성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큰 지출을 했으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를 계기로 더 큰 수입이 생길 수 있음을 허용해 주세요. 한동안 익숙지 않아서 좀 불안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잠재의식이 감당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정말 그에 걸맞는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게 조금씩 풍요의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지출을 했어도 죄책감 가지지 말고, 왜냐하면 죄책감은 대상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인 간에도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지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에게 그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을 큰 수입이 생길 것을 허용하며 구입한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재능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풍요노트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학생인데요. 문제는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재능을 한 가지씩은 타고나는 듯한데 저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그런 것을 못 찾았어요.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학생이 발견하지 못한 재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찬찬히 찾아보기로 하고 정말 특출한 재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려봅니다. 저희 남편이 늘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그야말로 옛날 이발소인데 아저씨가 머리를 참 공들여 자르세요. 바리깡 같은 거 안 쓰고 항상 가위로 하죠. 가끔 남편 따라가서 기다릴 때가 있는데 두어평 남짓한 가게에 아저씨 혼자 이발을 하고 부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손님 머리를 감겨줍니다. 계산도 하고요. 머리 자르는 가격은 7,000원인데 염색 플러스 이발까지 해도 15,000원 받아요. 싸도 너무 싸죠? 하루는 또 남편 따라가서 머리 자르는 동안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 이발소 사모님 친구분이 왔어요.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너희 신랑은 재주가 있으니 어디 가도 밥은 안 굶겠다며 친구분이 부러워했죠. 자기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발소 사모님이 그래요. 재주가 맞긴 맞는데 요만한 재주 때문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 큰 돈을 못 번다. 이런 거 해서 큰 돈 벌기 힘들다.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는 흔히 재능이 있어야 돈도 잘 벌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골프 하나만 잘해도, 피겨스케이트 하나만 잘해도, 춤만 잘 춰도, 아니면 얼굴만 예뻐도. 그런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주목도 받고 돈도 버는 건 맞지만 정말 큰 돈은 누가 버는가? 따지면 통닭 잘 튀기는 사람보다 프랜차이즈 회장, 연예인보다는 기획사 사장, 작가보다는 출판사 사장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요즘은 직접 콘텐츠 만들지 않아도 링크만 해주고 돈 받는 사이트도 많고요. 자기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주만 있으면 어딜 가도 밥은 안 굶는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재능만 믿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큰 돈을 버는 것은 아이디어나 결단력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 돈 버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엄밀하게 돈 버는 능력과 돈 관리하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난 잘하는 게 없어서 돈벌이도 별로, 뭐라도 잘해야 직장을 그만둘 텐데,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돈 버는 머리, 돈 버는 재능은 후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재능을 타고나야 부자가 된다느니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십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쓰면 더 잘 이루어지나요? 풍요노트를 보니 항목이 꽤나 구체적이네요. 저는 다른 책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주에 맡기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말란 글을 읽고 풍요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요? 글쓴이도 처음에는 목표랑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전략과 전술은 또 뭔지, 비전과 목표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서 엄청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꿈은 원대하게 꿔라 하면서 어디에서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뤄질지 생각하지 말고 우주에 맡겨 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우리말로 헷갈리면 원문에서 영단어를 확인하면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외국 책을 번역한 경우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 번역자가 단어를 바꿔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국내에 소개된 많은 자기계발서 대부분이 원래 해외책을 번역한 것이다 보니 해석상에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책들을 다 원서 대조한 건 아니지만 글쓴이가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영어로 goal 또는 purpose,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 추상적인 것, 방향성. 목표, 영어로 objective 또는 outcome,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하부 항목, 특정한 결과 값.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 안에 경제적인 풍요, 인간관계, 건강, 취직 등의 내용이 목표입니다. 즉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자 수단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표는 보통 어브젝티브라고 하지만 특정한 결과값으로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의미하는 아웃컴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겠네요. 목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물어보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재산, 건강, 인간관계, 직업 등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서 목표가 많이 달성되면 그만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목표,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김철수 씨와 사귀게 된다. 목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소울메이트를 만나 행복한 사랑을 나눈다. 우리가 우주택배로 주문하는 것들은 대부분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주문해야겠지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하게 되고 싶다는 큰 의도는 목적이랍니다. 이 부분은 크고 대략적으로 무작정 우주를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정한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철수 군과 사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중간 과정에서는 김철수 군과 사귀지 못해서 낙심하고 소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기 쉽지만 조금 길고 넓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소울메이트와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 목적을 우주에 충분히 맡겼다면 김철수 군보다 훨씬 좋은 남자가 곧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에 매달리다가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있어도 목표가 이끄는 삶이라는 말은 없듯 수단은 수단일 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요. 풍요면에 있어서도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풍요 노트를 실천하면서 풍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제자리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학 용어 중에 근본이자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금 일정량만큼에 대응하여 화폐 일정액을 발행할 수 있게 정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거나 가장 가치 있는 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매번 금덩어리를 갖고 다닐 수 없으니 금 대신 화폐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금의 가치 이상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근본이제는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자장면이 중국집에 직접 가서 먹으면 600원, 배달시켜 먹으면 700원이었거든요. 지금 음료수 한 병 값보다 쌌다니 믿기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5,000원, 만원 돈은 큰돈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예전의 만원과 지금의 만원은 가치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대로 물가가 계속 점점 더 오른다면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바나나 한 송이 사는데 그치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학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집착하는 돈의 가치가 실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흔히 주식하다 망한 분들 표현으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증권으로 만들어 사고 팔도록 한 것이 주식이니까요. 돈이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가상으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 실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 돈 그 자체가 중요해졌고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 하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분명 힘이 있지요. 그 힘 중 하나는 가진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하는 점이고요. 구두쇠가 돈을 벌면 그래도 그는 짠돌이 짓을 할 테고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그는 그 돈으로 베푸는데 더 열중하겠죠. 재벌들이 슈퍼나 빵집 같은 서민들의 생계수단에까지 진출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가수 김장훈 씨 경우 돈이 있든 없든 항상 기부를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던 사람 중에도 건물이 몇 채인데 정작 재활용하면서 옷을 갖다 입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헐, 그러니 돈이 생기면 자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 아닐까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돈에 대한 집착으로 추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면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더 나쁜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잘 사용하세요.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하지만 돈이 나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돈의 주인임을 기억하세요. 화관 등을 할 때도 나는 돈의 주인이다. 돈은 나의 명령을 따른다 하면서 돈에 대한 자제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사이도 집착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듯 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나를 멀리합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에 안달내기보다 현재 누리는 풍요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풍요 노트를 쓰다 보면 곧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풍요 노트를 쓰면서 행동도 같이 해야 하나요? 저는 당장 내야 할 청구서들이 많아 금전적인 풍요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풍요 노트를 쓰는 중인데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트를 쓰면서 기다려야 할지 다른 일자리나 알바를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자기계발론에서 행동이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확고하게 잠재의식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영감이 떠오르거나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풍요가 잠재의식에 확실하게 입력되면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나 학원을 알아보거나 하는 등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행동이 당장 돈벌이와는 상관없어 보일 수는 있답니다. 등록금이 부족한데 예전에 그만둔 그림 공부가 하고 싶다는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1차적인 신호이자 징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없다고 불안해서 일자리나 대출을 알아보거나 복권을 사는 행동은 아직 풍요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 중독자들이 24시간 쉼없이 일을 하는 것도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할 때 얻은 일자리나 투자 등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선택한 것은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적 결핍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압박감에 시달릴 때는 성급한 행동을 하기보다 풍요 노트를 쓰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난 후에 차분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실천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글쓴이가 오직 정신의 힘만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몇 년 동안 마음 혹은 잠재의식의 힘을 강조하는 책과 지식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화나 확언, EFT 등을 통해서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오타쿠를 떠올려 보세요. 골방에 들어앉아 특정 연예인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만을 꿈꾸고 느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열심히 꿈에 젖어서 심상화를 하는데 현실은 왜 그런 모습일까요? 심상화가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이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와이의 정화기법인 호오포노포노의 원료라고 알려진 후나에서는 사람에게 생명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에너지 양이 소원을 이루는 힘의 바탕이 된다고 하고요. 즉 건강한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생명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공상만 하면 생명에너지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심상화와 확언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몸에 활력이 넘치면 마음도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가급적 그때그때 풀고 하는 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 실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기도 하답니다. 강조하건대 글쓴이는 풍요 노트를 포함해서 어떤 대단한 자기계발법이 있다 해도 건강한 사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씀씀이가 해픈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쇼핑이 삶의 낙인 직장인입니다. 풍요 노트를 알고서 돈을 버는 것도 풍요지만 잘 쓰는 것도 풍요에 속한다는 것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습관을 이제는 고쳐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할 때쯤 가구를 알아보다가 네이버에 중고 카페에 들어갔다가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놓고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되파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한두 번 쓰고 만 물건들, 홈쇼핑에서 무더기로 구매한 것 등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은 중고 사이트에서 되파는 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 안 쓰면서 버리지도 않고 굳이 쌓아만 놓고 있는 물건도 많거든요. 충동적으로 뭔가에 지출하고 나서 2, 3일 후면 후회를 하는 일이 많거나 버는 것보다 늘 초과해서 지출을 한다면 아무리 풍요노트를 쓰고 심상화와 확언을 하고 불을 끌어당겨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충동적인 지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른바 지름신이 강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사람은 과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특히 과시의 욕구는 남자분의 경우가 더 강합니다. 고시원에 살아도 차는 장기 할부로 중형차를 뽑는 직장인처럼 여자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자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매일 시장에 새로 출시되다 보니 그걸 따라잡기 위해 지출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솔직히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최신형의 아이패드와 갤럭시 노트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은근히 비교하게 되니까요. 남자분들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도구가 뛰어나면 그 소유주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보드 타러 처음 가는데 장비는 최고급으로 이제 막 사진 도어에 가입해 놓고 전문가용 DSLR을 사곤 한답니다. 이런 것이 과시형 지름신의 유형입니다. 여성분들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성들의 지름신은 알고 보면 불안 때문인 경우가 많답니다. 좋은 구두는 여자를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참 절묘한 카피가 있죠.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도 또 신발을 사는 건 표면적으로는 예뻐서 필요해서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실은 지금 이 장소와 이 시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심리가 근원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이 뭔가 불안하고 약간은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죠. 여성분들의 경우 충동 구매를 기록해 놓고 살펴보면 주로 생리전 기간에 자주 그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호르몬 때문에 특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도감을 찾습니다. 가방도 비슷한 것으로 한 개쯤 더 있으면 옷에 매치하기 좋겠고 비타민 A, B, C, D, E를 먹고 있으니까 이번엔 철분제를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지요. 그러다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기분이 평소 상태로 돌아오면 카드 명세서를 받고 뒷목을 부여잡게 되고요. 저는 가끔 뭔가를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샀다 치고 과연 만족감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충동 구매하는 물건은 대부분 만족도가 며칠을 못 가거든요. 또 인터넷 같은 경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3, 4일 정도 지나면 상당수는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심리학 서적에 나온 이야기인데 뇌의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긴 실험쥐는 먹이를 가져다가 계속 쌓아놓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경제력을 넘는 지출이
반복되면 씀씀이가 해프다고 무작정 자책하기보다 나의 심리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메타인지와 풍요노트.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때문에 힘든 분 있나요? 매정하게 이별 통보를 하고 잠수를 타버린 남자친구의 전화기에 100통도 넘게 문자를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 앞으로 찾아가고 나중에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릴 뿐더러 혹시나 내 주변에 누가 이별 통보를 받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무조건 말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때 여러분이 관찰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집에 찾아가는 행동은 별로 이성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재점검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창피스러운 행동 대신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례가 바로 메타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인지 이외 인지, 즉 자기의 사고 과정을 관찰자가 되어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한 가지 생각에 깊이 함몰이 되어 다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로 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들을 조사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보통 학생들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수학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함수에서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지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풍요노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풍요노트를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메타인지력이 키워집니다. 메타인지는 말씀드렸듯 자신의 사고 과정을 관찰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풍요노트를 쓰고 그 내용을 피드백해보면 나의 몰랐던 부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언제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 수입은 어떤 식으로 내는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지 등을 알 수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쇼핑 같은 것에 중독 증상이 있으면 더 심하고요. 이럴 때 해결책도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력이 키워지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통제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메타인지를 생각하고 풍요노트를 적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노트를 적으면서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게 미처 몰랐던 돈에 관한 나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노트에 고스란히 드러나니 그 점을 바꿔볼 여지가 생긴 것이었죠. 이 책은 금전적 풍요에만 적용하여 노트를 설명했지만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를 인간관계 노트로 적용하면 역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타인의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앞서 기록은 곧 심상화라고 했지만 메타인지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이미 내 곁에. 여기까지 읽으면서 풍요노트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함께 읽어볼 만한 이야기 한 편을 옮기며 풍요 노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백만장자가 작은 배에 누워 한가로이 담배를 피우는 어부를 보았다. 백만장자는 어부에게 왜 물고기를 잡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부, 오늘 분량의 물고기를 다 잡았답니다. 백만장자, 그래도 좀 더 일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되잖소? 어부, 이 정도면 제 가족에게 충분하거든요. 백만장자, 그럼 남은 시간에는 뭘 하시오? 어부,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물 침대에 누워 낮잠도 즐기고 이렇게 보트에 누워 하늘도 감상하곤 하죠. 백만장자, 내가 당신이면 물고기를 더 잡아서 그 돈으로 큰 배와 그물을 사겠소. 그러면 돈도 더 벌 수 있소. 그러면 큰 배를 여러 척 살 수 있을 테고 어부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소. 나처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어부, 그런가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백만장자, 한 20년?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어부, 그 다음에는요? 백만장자,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소.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그물 침대에서 낮잠을 즐길 수도 있고 배 위에 누워 한가롭게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어부, 그런 거라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백만장자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풍요를 생각할 때는 이야기 속에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술렁술렁 부자 되는 풍요 노트를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책인 코즈믹 오더링에도 언뜻 나온 내용인데 빌려준 돈 500만원 돌려받기 오더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인데 떼먹힐까봐 그야말로 전전긍긍이었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던 중에 지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쩌다 보니 못 받고 있는 돈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인생 선배인 분이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만남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올 즈음에는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편해져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날 며칠을 500만원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완벽하게 잊어버렸더라고요.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 제 마음은 500만원을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남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게 우습긴 하지만 굳이 돈으로 매긴다면 그날 저녁 만남은 500만원 이상이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난 얼마 뒤에 정말로 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껏 내가 생각해오던 풍요의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풍요를 오고 가는 현금으로만 환산하니까 내가 누리는 풍요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움직이듯 우리도 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체력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고마운 가족과 친구와 연인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치를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와우, unbelievable.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풍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었나?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지갑에 당장 현찰 몇십만 원이 없다고 풍요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구나. 생각을 고쳐먹고 매일 작은 금액이지만 받은 풍요를 셈하고 감사하며 지내자 신기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이 때맞춰 들어왔고 쓸 만큼 쓰는데도 예전처럼 모자라거나 펑크가 나서 힘든 일이 없어졌습니다. 잠재의식이 풍요를 인식하는 틀을 바꾸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현실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술렁술렁 부자되는 풍요 노트를 써보면 알겠지만 노력해서 얻는 수입도 늘어났지만 그와 별개로 환경이 저절로 나에게 허락하는 풍요도 늘어납니다. 경품 당첨, 복권, 연봉 인상 등. 이것은 잠재의식이 풍요를 인식하면서 플러스 외부 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잠재의식이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마이너스 외부 효과도 생기기 쉽답니다. 손해, 낙방, 실패 등. 양자물리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즉 풍요는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인식되는 순간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 동화 속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파랑새는 이미 내 품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술렁술렁 부자되는 풍요 노트는 만능의 도구라기보다 여러분이 이미 부자임을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작은 매개체로 여기면 좋겠습니다.